예, 안녕하십니까. 오픈러닝랩의 박형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듀테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본 자료는 오픈러닝랩에서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그 포럼 내에서 에듀테크 산업 동향 그 보고 작성하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개인정보 보호 및 GDPR에 관련된 보고서 영역을 제가 요약 정리한 세션을 맡았거든요. 그걸 맡으면서 작성된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설명할 때 제가 잘못 설명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 중인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이 주요 키워드가 인공지능, AI죠. 그리고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IoT죠.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없이는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같은 그런 기술들을 제대로 분석해내지 못하고, 그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법체제 내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될 때 이 개정 목적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산업을 육성하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일원화를 이루고, 이 일원화를 통해서 기업과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연합 EU인데요. EU에서 GDPR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이 GDPR 적정성 평가의 필수 조건이 감독기구를 독립적으로 확보해라라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의 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런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먼저 첫 번째는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을 제고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명정보라는 게 뭐냐라고 보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를 가명정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면 내 이름, 신상, 몸무게, 나이, 의료 정보 이런 것들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알고 있죠. 휴대폰 번호, 아이디, 패스워드. 그런데 이 몇 가지 데이터를 조합해 보면 내가 누구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 처리를 한 그런 정보를 개념을 도입해서 가명정보 도입을 통해서 데이터 활용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굳이 개인의 신상이 나타나지 않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합리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제공이 허용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법 제도 내에서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다음에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화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중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판단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비용, 기술 등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것을 익명정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익명정보의 법 적용을 배제하겠다라는 항목을 명확하게 넣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간, 비용, 기술 등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그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할 텐데, 예를 들어서 박형주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한 3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그 각종 데이터를 조합해서 이 사람이 박형주다라고 특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 한 사람의 그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 뭐 100만 건의 데이터를 3년 동안 분석한다. 이거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데이터죠. 그래서 언젠가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나, 그것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간, 비용,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그 수단, 시도다라는 판단이 들 때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일원인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 전부와 금융위원회의 일반 상거래 기업 조사 처분권을 개인정보위원회로 이관해서 감독기구를 일원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중복 규제를 정비해서 법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했다라는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개인정보가 무엇이냐, 어떤 것을 개인정보로 보느냐라는 것을 이제 법제도 내에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큰 틀로 보면 인적 사항, 신체적 정보, 정신적 정보, 사회적 정보, 재산적 정보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인적 사항으로는 일반 정보, 가족 정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일반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이 일반적 정보고요. 인적 사항 중에 가족 정보는 가족관계 및 가족 구성원 정보, 이런 것들이 가족 정보입니다. 다음 신체적 정보인데요. 신체 정보 중에 신체적 정보에 신체 정보와 의료 건강 정보가 다시 구분이 되는데, 신체 정보는 얼굴,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지문, 키, 몸무게 등이 신체 정보입니다. 그리고 의료 건강 정보는 건강 상태, 진료 기록, 신체 장애, 장애 등급, 병력, 혈액형, IQ, 약물 테스트 등의 신체 검사 정보를 의료 건강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정신적 정보인데요. 기호 성향 정보와 내연의 비밀 정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기호 성향 정보는 도서, 비디오 등 대여 기록, 이런 기록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개인 정보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잡지 구독 정보, 물품 구매 내역, 웹사이트 검색 내역 등이 기호 성향 정보입니다. 내연의 비밀 정보는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 노조 가입 여부 및 활동 내역 등이 내연의 비밀 정보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정보는 교육 정보, 병역 정보, 근로 정보, 법정 정보 등으로 구분이 되고요. 교육 정보는 학력 성적, 출석 상환 이런 정보가 되겠고요. 병역 정보는 병역 여부, 군번 및 계급, 제대 유형, 근무 부대, 주특기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근로정보는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 기록, 직무평가 기록 등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법정 정보로는 전과범죄 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 내역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되고요. 마지막으로 재산적 정보는 소득정보, 신용정보, 부동산 정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정보와 신용정보, 부동산 정보의 각 항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의 예시를 제가 들어드린 이유가 에듀테크 기업에서 에듀테크 서비스를 하거나 에듀테크 관련 사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상품을 만들고 상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유저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져 하는 것에 많이 초점을 두는데요. 이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다루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구나를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시거나 또는 해외 진출을 하실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GDPR인데요. GDPR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약자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GDPR이라고 하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인데 다른 나라의 어떤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통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GDPR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지만 201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EU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자연인에 관한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그 사람 자연인에 관한 기본권과 자유 및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EU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PR은 개인정보 삭제권, 처리 제한권, 개인정보 이동권, 반대권, 이걸 거부권이라고도 합니다. 반대권 등의 신규 권리 추가 및 기존 권리 명확화를 통해서 기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보다 정보 주체의 권리, 즉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겠죠. 정보 주체의 권리를 확대 강화한 것이 특징이고요.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책임성을 가지고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보다 명확하게 한 그런 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PR은 법 형식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법입니다. 법. 법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요. 모든 EU 회원국 내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회원국이라면 GDPR에 언급되어 있는 항목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또 GDPR의 일부 조항은 회원국의 별도 입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진출하는 기업은 각 회원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을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DPR은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GDPR에 없다고 해서 어떤 특정 나라에서는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제너럴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고, 만약에 체코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체코의 개인정보 보호법도 추가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 모두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PR은 EU 내 설립된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 외에, 그러니까 즉 EU 내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나 조직의 그런 활동 이외에 EU 밖에서 EU 내에 있는 정보 주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에듀테크 그 기업이 EU에 사용자를 두고 서비스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코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특정 에듀테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EU 밖에서 EU 내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GDPR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EU 내에 있는 정보 주체가 수행하는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본사가 있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EU 내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경우에 감독 주체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는 활동도 이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이 GDPR에 대한 간략한 개요고요. GDPR 준수를 위한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와 관련하여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히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 제한의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는 특정되고 명시적이며 적법한 목적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지 말아야 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최소 처리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는 처리되는 목적과 관련하여 적정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수집하고 보자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개인정보 중에서 앞서서 제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그 언급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예시를 들었는데, 만약에 EU 쪽에 서비스를 하신다고 한다면 EU에서 그 표현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명확히 판단하신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일단 수집하고 보는 게 아니라 목적과 관련해서 적정하고 관련성 있는 최소한의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확성의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는 정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보유기간 제한의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되어야 한다. 필요한 기간 내에서, 이 문구가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무한정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처리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내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기간 내에서만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여섯 번째, 무결성과 기밀성의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는 적정한 기술 또는 관리적 조치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적정한 보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책임성의 원칙입니다.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하여 책임성을 갖춰야 하며 그에 대한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GDPR의 그 좀 더 깊은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듣기 그 해석하기 애매한 그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컨트롤러도 그런 마찬가지인데, 그건 원문이라든가 GDPR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는 참고 문헌들을 확인하셔서 이 용어의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임성의 원칙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곳에서 책임감 있게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체도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DPR 준수를 위한 7가지 원칙, 이 원칙은 7가지 이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 하에 나머지 세부적인 그 방안들이 나온다, 이런 원칙 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법적인 타당성 여부도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GDPR이 앞서 EU에 해당되는 용어이지만 흔히 얘기해서 다른 나라 개인정보 보호법도 GDPR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작업을 하던 보고서에도 해외 사례들을 몇 차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법 현황입니다. 먼저 영국인데요. 영국은 개인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헌법이 없는 대신에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1984년에 최초 제정되었고요. 이후에 EU GDPR 시행에 따라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변경된 법률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 중이고 GDPR과 유사한 내용도 있고요. GDPR에 언급되지 않는 그런 사안은 영국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국 쪽에 에듀테크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기업은 GDPR과 더불어 영국 내 영국 법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프라이버시법이라고 해서 1974년부터 시행 중이고요.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기본적으로 시장 자율 규율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을 포괄하는 방식의 종합적인
법률이 아니라고 합니다. GDPR이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미국 내의 프라이버시법은 좀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률에 공공, 금융, 통신, 교육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 개인정보보호법이 따로 있고요. 각 주 단위로도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된 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나이티드이기 때문에 주마다 법률이 다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법,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하나의 법률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각종 그런 법률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인데요. 일본은 2005년 4월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 민간 분야의 개인 데이터 보호 활용을 규정하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였고요. 2007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2019년 1월 23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일본의 EU 일반 개인정보법 GDPR에 부합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적정성 평가 최종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이 저 EU의 적정성 평가에 준하는 형식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다라는 어떤 목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본이 그러한 절차를 먼저 밟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상황을 벤치마킹하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후의 GDPR 제정으로 역외 데이터 이전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서 일본은 법 개정 시에 GDPR의 적정성 평가를 의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정의의 명확화, 익명 가공 정보 조항 신설, 추적 가능성 등 보호조치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 외국 제3자에 대한 데이터 제공 제한 등에 대한 조항들이 신설되었고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추가 정령, 규칙 제정 이후에도 양국 간 보호체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일본 정부는 보조 규정 등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EU와 합의했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베트남입니다. 저희가 신남방 국가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많이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내용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매우 다양한 법령 문서 체계와 이를 제정할 권한이 있는 여러 당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구조의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다르고 다음 달 다를 수 있고요.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를 수 있고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법률 체계는 법률적 규범 문서의 공표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법률 중에서 사이버 정보보안법과 사이버 보안법이 중요한 법률이라고 하니까요. 베트남 내에 에듀테크 비즈니스를 하시는 기업은 이러한 베트남 법령 특징을 법 현황의 특징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마찬가지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자정보 및 트랜잭션에 관한 법률, 전자시스템 및 트랜잭션 공급에 관한 정부 규정, 이런 전자시스템의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 규정,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전자정보 및 거래법 외 의료보건 기록 규제와 인구통계 행정관련법 등에 존재하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일관되고 통합적인 규제 도입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법을 통합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제 찾아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시장의 법률 그 정보가 사실 제 선에서 찾기가 많이 어려워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는 자료가 아주 최신의 자료인지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할 때 이 어떤 그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까라는 그런 문헌이 있어서 제가 큰 꼭지들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수집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집 처리의 목적과 법적 검토를 검토하였는지를 체크하라고 합니다. 이게 목적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검토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는 개인정보 수집 시에 고객 및 직원 등 관련된 각 개인에게 정보를 전달하였습니까? 라는 항목을 체크하라고 합니다. 안내를 정확하게 하고 명시적으로 하라는 의미겠죠. 여기서 고객 및 직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에듀테크 서비스의 실제 회원뿐만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위해 고용된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를 필요로 한 경우에만 보유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할 것이고요. 네 번째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수립했습니까? 굉장히 큰 질문이죠. 보호 조치, 그럼 어떤 보호 조치를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건 참고문헌에 있는 보다 전문적인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문서화하여 다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 하청 계약 업체의 GDPR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회사 말고 같이 일을 하는 협력 업체들에 대해서도 GDPR 준수 여부를 반드시 모니터링해라. 그 책임 권한을 정보 주체에게, 그 관리 주체에게 묻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을 검토해라라는 것인데, 다음 조항은 제가 원문에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단계적 가이드입니다. 단계가 1번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요. 큰 꼭지들만 간단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잠재적 위험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인 위험, 그러니까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앞으로 생길 만한 위험도 분석을 해라.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적인 개념에서 개발을 해라.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이 개인정보 보호는 비즈니스가 일어날 때, 끝날 때까지 계속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을 견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구현하고요. 필요한 조치를 단계별로 구현하고 실행 준비를 하고 인식 개선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요. 마지막 단계로는 구현한 다음에는 이제 유지 보수를 하는 단계가 되겠죠. 네. 이런 단계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 화면이 참고 문헌인데요. 이 참고 문헌을 굳이 다 캡처를 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나중에 문서로 나올 거거든요. 그 문서를 나오거나 아니면 이 화면에 있는 제가 참고한 원문들입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교육공학자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법률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바까지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개인정보 보호와 GDPR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이 자료를 근간으로 여기에 있는 참고문헌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자료를 제가 참고한 내용도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법 전문가분들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에듀테크 해외 진출을 할 때 개인정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